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는데요. 여야의 조율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여야가 오늘 본회의 개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결정지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할 인사청문 정국에선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해 여야 내부 상황, 정치가 중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5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대 이슈는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장 특히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부분인데 먼저 오늘 본회의 상황 어땠는지 곽 기자가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오늘 국회 본회의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고됐던 대로 민주당에서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모두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표결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국민의힘이 오전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예결위원장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법사위원장 등은 좀 후순위로 밀어서 시간을 달라라고 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도 더 이상 시간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원내에서 협의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타 진보당이라든가 개혁신당 같은 야당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요. 이미 예고가 나왔던 것처럼 이춘석 의원 4선의 법사위원장으로 이제 됐고요. 한병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3선이고요. 문체위원장은 김교영 의원이 3선인데 이번에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은 법사위원장이 많은데 이춘석 의원도 법조인 출신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이번에 임명을 할 때도 어떤 인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사실 당내에서 이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좀 호병됐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좀 당원들 사이에서 또 분위기가 좀 갈리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법사위를 잘 맡아가지고 법안 처리를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부분까지 염두를 해뒀을 때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지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상당히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여당이 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총리 인준안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좀 고심을 했을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다만 지금 여론의 반향이라든가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에서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소수파 제1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관행이 이어져 오다가 20대 국회부터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국회 때부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도가 이제 관행이 이제 바뀐 거였는데 또 이번엔 또 권리에 의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또 여야가 또 이게 공수교대가 된 상황이고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만은 맞지만 어쨌든 지금 의석 분포를 보나 세력 관계로 보나 또는 그 시간의 타이밍으로 보나 국민의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정정합니다. 신임 법사위원장이 된 이춘석 의원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지역구에서 고향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30회 출신입니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민주당이 이제 워낙 지금 수적으로도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다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박명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이 보통 이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이제 관례로서 2004년부터 쭉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2004년도에 그 17대 총선에서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과반 승리를 했음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치의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 해가지고 이 법사위원장을 이제 2당에게 주는 그런 관례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것까지 가져가면서 지금 그 관례가 깨진 상황인데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이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는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이제 다시 또 이제 민주당이 가져감으로써 이제 또 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법사위원회라는 자리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협치의 상징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또 이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져간 게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이승택 기자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난 일요일 여야 간의 오찬이 있을 때도 야당 지도부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설명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여당의 이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두 명의 후보 지금 이제 신의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 또 서영교 두 의원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못 내놓는다. 또 1년 뒤에 2년씩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이제 뭐 명분과 실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분 아까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22대 국회 작년 이제 5월 30일에 이제 그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상임위원장을 2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명분을 하나 주장하는 게 있고 실질 면에서는 법사위가 이제 또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체계작구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을 한 번 더 이제 심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검찰개혁같이 법사위 자체 법안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방송 3법 같이 타 상임위에 있던 법안이든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정도 좀 쥐고 있으면서 법안을 지체시킬 수가 있고 법안의 병목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상규 당시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줬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법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었던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던 그런 트라우마가 좀 민주당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법사위원장을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특히 정권 초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좀처럼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또 국회에서 설명을 한 것인데 시정 연설 내용을 보면은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왜 신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근데 이번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래도 저는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요. 일단 이번에 대통령이 오랜만에 또 시정연설에 와가지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이지만 이제 오랜만에 와서 또 이 시정연설을 했고 야당과도 그래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동안 보면은 올해 4월에 있었던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태였기 때문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이제 대신했었고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했고 또 그에 앞서 지난 9월 이제 늦게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이제 대통령이 안 갔었잖아요. 저는 이 오랜만에 이런 시정연설 자리에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야당과 만났다는 이 형식 자체만으로도 저는 일정 부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전체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 24차례 얘기를 하고 성장을 12차례 그리고 회복을 10차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다른 뭐 정치 이슈 이런 것들보다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힘을 줘서 얘기했다는 데도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박 교수님 미국에서도 연구를 하셨는데 보면 미국 대통령은 참 이런 부분들을 잘
자주 이렇게 종종 브리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 안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와서 설명하는 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요청의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내용들 중에 보면 대통령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본인이 이제 의리다. 뭐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 그 상황과 어떤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버릇인 것 같긴 한데 애드립이 이제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요. 예. 이번에도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표현인데 조금 그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 삭감하시겠지만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야당의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하되 그 너무 스마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본질이 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제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날부터는 걸음걸이나 등등이 좀 대통령다워진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 아무래도 그건 그 천성이겠죠. 그 말버릇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을 터인데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그 시정연설의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히 이재명 표 민생회복 지원금은 뭐 보편 지급 원칙과 차등 지급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킨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에 대해서 박 교수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곽우신 기자가 국회 출입하니까 네. 그날 풍경이 어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일종의 뭐 침묵 시위랄까 아니면은 뭐 피켓을 들고 나올 것으로도 예상한 그런 또 전망도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퍼포먼스를 내부적으로 좀 고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두고 이제 같이 오색국수 먹으면서 회동을 한 상황인데 며칠 사이를 두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강하게 좀 맞부딪히기도 좀 모양새도 그렇고 어쨌든 처음으로 오는 이 허니문 기간이도 하다 보니까 약간 톤을 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한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되 다만 이제 시정 연설 중에 반응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여당에서는 12번 박수를 칠 동안 야당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아서 그 분위기를 풀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간중간 원래 사전 배포된 원고에 없었던 국민의힘을 향한 호명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뭐 여당에서 박수를 치고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러면 약간 좀 민망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웃음을 유발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예산이 이제 중요하니까 야당 분들도 협치를 하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라 추가할 항목들이 있다면 나면서 이제 거기에 물론 삭감하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약간 사실 중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것도 맞거든요. 몇몇 의원들이 약간 반발을 하면서 다만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래도 낮은 자세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그러니까 얼어 있어야지 이렇게 가능하지 말해줬다가 끝나고 났을 때는 그래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립도 좀 하고 박수 좀 치고 또 특히나 악수도 같이 나누면서 그래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퍼포먼스 치고는 야당의 마음을 살짝 녹이는데 성공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또 다 의원들이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정청래 의원 또 박찬대 의원 또 당대표를 놓고 경쟁을 벌였는데 만남도 주목을 했는데 사실은 대학 선배인 권성동 의원을 만날 때 이 야당 아니겠습니까?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상당히 조명이 됐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까? 사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나오고 나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임명하면 안 된다. 지명을 좀 철회해달라지 이런 이야기를 2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툭 치면서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날 그 악수를 같이 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언급한 게 권 의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도 언급을 했고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임종득 의원의 이제 이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성택 기자 용산 출입하시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마친 뒤에 용산 인근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근에 식당에 들렀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 들르는 식당이면 맛집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 보면은 그 대통령실 앞에 삼각지역 예, 네. 그 유명한 저기 대구탕 골목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노포들이 많은 맛집들이 네. 있는 대구탕 골목인데요. 식당들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 없이 그 중에 한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이제 경호 인력도 최소화하고 해서 이제 대구탕 식사를 했는데 그냥 단지 이제 대구탕 식사를 하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 함의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은 가장 좀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것이 소비 쿠폰 이제 그 지역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1인당 주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 결국 이런 소비 쿠폰의 용처죠 하나의 그런 그 저기 대구탕집 같은 데가 돈이 돌아야지 골목 상권이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 골목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 통과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 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자, 일단 권성동 의원의 또 발언도 그렇고 상당히 또 이 여야 정치권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집중이 됐었는데 이 부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부터요. 여야 간 공방 속에 청문회는 일단 마무리가 된 거죠? 뭐 절차상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인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뭐 인준 여부야 뭐 다음 주 중에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민주당이 어쨌든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고 아마 단독으로 처리를 해도 그렇게 크게 국민적 그 반향이 크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틀간의 청문회를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깔끔하게 사과 한번 했으면 간단할 수도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이제 야당은 사실 그 한 방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생각이 되고 특히 저는 이번에 그 직업 군별로 보면 이 전현직 의원들의 청문회 불패 신화가 아마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좋게 얘기하면 동업자 정신이긴 한데 이번의 경우에도 아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그 출판 기념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게 이제 정치권의 아마 여야를 넘어선 공통된 이해관계하고 국민적 시선의 괴리가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경조사로 분류가 된다는데 이 출판 기념회가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만 2억 5천이었고 예. 지난번에 공천 이 관련해서 아마 그 사법 처리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아마 이게 그 현금 관련한 게 그 출판 기념회로부터 그 자금 출처를 댔던 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블랙박스처럼 이 정치 자금에 상당히 큰 원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영역으로 남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출판 기념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그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하던데 이 관련한 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서 갖는 상징성에 상당히 좀 그 세모표가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께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박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인준은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사과 또 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건 좀 제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또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그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뭐 인준 자체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결국에 또 국민 여론이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를 좀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 느껴지는 이런 뭐 거만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좀 많이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의석이 적어서가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면은 새누리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은 굉장히 적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뭐 안대희 총리 후보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창극 후보자 이런 분들 보면은 전관예우라든지 과거에 했던 발언들 때문에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야당에서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낙마한 경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이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보면은 뭐
아들 입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돈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돈 관련한 문제라든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사실 유효타가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냥 국민적으로도 그냥 뭐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많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막 논란이 일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저는 이 국민의힘이 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성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견제해야 되는 정당의 영향력도 좀 상당히 무기력했던 거 아닌가 이 지점을 지적해 주는데 강우신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면 대체로 아직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단독으로 인준안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의혹이 아주 깔끔하게 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뭐 해명한 부분도 있고 뭐 소명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초유의 어떤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이기도 했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원래 항상 인사청문회 때마다 원래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싸우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유독 좀 자료 제출이 잘 안 됐다는 지적도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좀 뭔가 뭐 김민석 후보자의 말을 선의로 믿고 하는 거 말고는 명확하게 이제 입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혹들이 대단히 뭐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막 반향을 시켜서 국민의힘이 확 쏠리게 가고 있느냐 또 국민의힘이 이 점을 아주 정교하게 타격을 했느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 좀 뭔가 여당이 야당의 어떤 뭔가 내홍이라든가 그런 전열이 정비가 안 된 점을 알고 일부러 좀 이렇게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앞으로 남은 절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라는 이 곽 기자의 전망인데요. 이승태 기자는 이제 대통령실 반응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또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생각하는 보도로 나오기는 한 30일쯤에 인준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이제 가타부터 공식 반응은 좀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언제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자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를 좀 낮추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재청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관 인선을 하긴 했지만 아직 주요 장관 인선들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그래서 지금 이주호 총리 대행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새 정부의 새 총리가 임명재청권 행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현 그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빨리 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이 됐으면은 하는 뭐 바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준이 올라왔을 때 안 해준다 하다가 결국에는 가서 해줬거든요. 힘을 좀 실어줬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예, 그런 걸 생각해서 이번에도 혹시 막판에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일단 뭐 정치 학적 개념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워낙 이제 대통령 또 여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청문, 국무총리보다 인사청문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라도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쌓인 이런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조사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이번 인사에 이렇게 크게 특히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냥 뭐 무난하게 넘어가는 정도라고 이 정도면 뭐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아닌가 생각이 예.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대통령제를 지금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아마 청문회 통과나 청문회 과정에서의 돌발 변수를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게 아마 고려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현직 의원 기용이 지금 많게 됐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이재명 권력의 향후 향배를 결정할 것 중에 하나가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인데 지금 어찌되었든 대통령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현직 의원들을 이 장관에 기용하면서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을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혹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 적어도 총리 후보 정도는 의원 사퇴를 좀 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총리를 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리도 없을 거고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고민이 될 지점이긴 하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행정권하고 입법권을 분립을 전제로
어떻게 보면 협치를 하라는 헌법 정신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동시 겸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 번쯤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게 거의 지금 내각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총리만 그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형식을 갖게 되면 예. 이게 거의 지금 이원 집정부잖아. 더 나아가면 이제 바로 내각제로 가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직 의원을 다수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또는 청문회라고 하는 정치적 돌발 변수를 제어하는 차원에서도 고려하는 바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와 그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또는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동수 대표는 그래서 김일성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이제 인준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이런 의혹들이나 또는 방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담들을 털어내고 충분히 총리로서의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김민석 이 후보자의 이제 국정 운영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거치면서 좀 의문이 생긴 게 사실 이제 뭐 국가 채무 비율을 아주 막 큰 차이로 이제 모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국가 예산에 대해서도 답변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책위 의장도 하셨고 해서 이제 이분이 되게 유능한 분이다, 정책적으로 뛰어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살짝 요즘 의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분도 이제 우상호 전 의원 같이 이제 좀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또 이 국회의원 출신 총리 후보자로서 총리가 됐을 때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성택 기자 또 다른 11개 부처 장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용산에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인사에 가장 주목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지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 안 한 인선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지금 발표한 이제 인사. 아무래도 그 네. 저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유임은 직전까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유임을 하면 저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전 정부가 또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 색깔이 정반대의 정권이 있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좀 뛰어나면 유임이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미 또 다시 인사청문을 거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인사청문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지금 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강우신 기자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제 좀 벼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노리고 있는 인사는 어떤 인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원래 보통 장관 후보 지명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언론의 검증도 들어가지만 야당도 바로 이제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는 뭐가 문제고 어떤 후보자는 뭐가 부족하고 해서 논평부터 해서 아침 시사 라디오 출연, 뭐 회의 모두 발언까지 쭉 이렇게 일관되게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임기 곧 끝나고 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하니, 혁신형으로 가니, 관리형으로 가니,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니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으니까 당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말로는 항상 송곳 검증하겠다, 뭐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라인업을 짜가지고 누구에 집중해서 힘을 실을지 이것도 사실은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제가 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좀 노리고 있는 장관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또 현직 기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가장 공격하기 쉬운 약한 고리다. 왜냐하면 의원들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업자 정신이 좀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데려온 보통 이제 기업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단히 막 검증을 강하게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점을 좀 중점적으로 타격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처는 아직 인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나눠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질지도 모른다는 기재부, 또 지금 미국과의 상호간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또 법무부, 검찰개혁이죠, 행안부, 국토부. 자, 부동산 이슈니까요.
곽 기자 이게 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민정수석으로 좀 안 좋은 선례가 생겨버렸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민정수석이 빨리 채워져야 인사검증도 하고 그래야 좀 인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고를 할 텐데 아직 지금 인사검증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원래 법무부가 가져갔던 거를 이 이재명 정부는 되돌려 갖고 오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 좀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요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도 이번만큼은 쉽게 못 보낸다라고 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좀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송미령 장관 이야기를 워낙 또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 송 장관과 관련된 논란은 약간 고개를 또 넘어가고 있는데 또 인사청문도 없다라는 또 이성택 기자의 설명도 있었는데 어떤 지금 지금 인선된 장관 후보자 쪽에 가장 관심이 가시는지요? 저는 그 기업인 출신들이 좀 주목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적절한 기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대통령의 역할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노동자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인 출신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또는 관련한 그 뭐 AI 관련한 그 과학기술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단 팀을 짜는 데는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예. 앞서 그 송미령 장관의 경우처럼 이렇게 전 정권에서 유임된 경우가 이번에 아마 세 번째 해당이 될 텐데요. DJ에서 그 YS에서 DJ 넘어갈 때 아마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당시에 그 유임이 됐었고 그 MB에서 박근혜 넘어갈 때 김관진 아마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유임이 됐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아마 당시 그 IMF와 관련된 그 관련 속에서 아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실 그 운칠 복삼의 그 대표적인 예로 아마 칼럼에도 나올 정도로 네. 언급된 분이었고 결국은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고 안보실장까지 아마 이어져서 최장수 국방부 장관의 여러 가지 경력까지 추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아마 송미령 장관이 이제 그런 그 해당되는 세 번째 케이스가 됐고 뭐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연속성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아마 당정 협의를 그 농정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핵심은 이재명 정부의 바뀐 이 국정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 전제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 속에서 과연 그 전의 입장과 다른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쟁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지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64%로 나왔습니다. 64%인데 이재명 대통령. 예,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날 말씀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64%로 나왔는데 네. 이동수 대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64%, 뭐 잘못하고 있다가 21%예요. 근데 또 여기 같은 조사에서 재밌는 게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3%인데 국민의힘은 23%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한 2배 정도 높고 그것보다는 더 이제 1.5배 정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아닌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전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유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딱히 막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과 관련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막 논란이 될 만한 거는 없었잖아요. 이제 경제나 뭐 협치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도층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호감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증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이재명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의 예. 긍정적인 평가로 보이고요. 또 뭐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구신 기자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종의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겁니까? 일단 기자회견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네. 공식적으로 언제 하겠다라고 아직 뭐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뭐 즉석에서 갑자기 이제 뭐 오찬 회동을 잡는다든가 기자들과 이제 즉석 만남 같은 것도 하면서 확실히 접점을 좀 늘리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하면서 원래 정권 초반에는 항상 언론 프렌들리한 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좀 접촉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허니문 기간이 언제 끝나냐,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도 이 무드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기자회견은 늦지 않은 시일 내에 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하다가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지지율보다는 같은 조사에 대체로 이제 10% 이상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곽 기자는 어떻게 보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와 지금의 대선 구도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전 대선에서는 어쨌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치러진 어떤 세력과 세력 간의 진영 간의 어떤 총 결집한 선거였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사실은 물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상경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주요한 구도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권 초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 특히나 이번 헌법재판소 그 판결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대선 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수층 중에서 반윤석열 혹은 비윤석열 보수층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 좀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긍정평가에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저도 참 궁금한데 이승택 기자. 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면 상당히 뭐 이전이라도 이전의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실의 분위기 좀 공기가 달라지나요? 어떤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그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사실 그 지지율이 높아지면 굉장히 고무되는 게 사실이고 어깨가 많이 으쓱하는 게 사실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현재로서는 대선에서 득표율이 높긴 했지만 기대보다는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60% 넘는 이런 숫자들이 연달아서 나오면서 굉장히 좀 내심 고무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만큼 그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높으면은 그만큼 잘못했을 때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잘해야 된다. 이런 좀 긴장감도 한편으로 좀 감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60%가 넘는 지지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당연한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당연히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적인데 아마 전광판을 계속 보는 스타일일 거예요. 그리고 정무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상당히 그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그 부동산 불장 요게 지금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고 시점이 예상보다 좀 빨리 온 감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그 6억 이상 대출 규제한 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하고 조금 그 정책 당국하고 소통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해낼 수 있겠느냐. 특히 이게 부동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그 학습 효과로 일종의 그 컨벤셔널 위즈덤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걸 좀 그 해낼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1년도 안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책적 고려라고 하는 부분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이걸 균형점을 잘 찾아내서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향후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그 리트머스 시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수 대표한테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렇습니다. 이 서울 특히 이제 서울 불장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은 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아니다. 우리 대책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죄송한데 부동산 부분은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한테 이승훈 기자. 네. 그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 이후에 그 다시 한번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실은 정책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그걸 다시 한번 정정을 했고요. 그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는 어떤 정책이 나올 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정책이 있고 개별 부처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큰 틀에서는 한 몸이라고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각 개별 부처에서 하는 정책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가져가는 정책이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자다. 그러니까 부처발 정책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 것 같긴 한데 일각에서 도는 해석은 아까 저기 교수님 말씀하셨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부동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서 약간 처음부터 안전판을 좀 두려는 거 아닌가. 이건 부처의 정책이다. 그래서 그게 이게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례하고 예. 이번에 이게 정책 혼선인데 굳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일인데 마치 질문이 우리랑 나왔습니다. 예, 무관한 것처럼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그다음에 바로 또 소통 중이라고 또 했고 아니 대통령실에서 발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실이 그로부터 전혀 관련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아마 내부 조율이 아마 진행되겠지만 이 부동산 관련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제어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지난 24일 화요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듣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 네. 내일이죠. 내일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환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오락가락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9시냐 10시냐 네. 또 양측 간에 또 실랑이도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렀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뭐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관하면 출석해서 조사 받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나갈 명분이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하나가 9시가 아니라 1시간 늦어서 10시에 출석을 하고 싶다가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포토라인에 서고 싶지 않다. 즉 지하철장을 통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특검 측에서도 이제 수용을 했는데 포토라인에 안 서겠다, 지하철장으로 오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수용이 좀 어렵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계속 어제 오늘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하철장을 수용해주지 않더라도 일단 현장에 출석해서 조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특검 측에서는 현관만 가능하다, 지하철장으로 오는 것은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면서 아예 차단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마 내일 오전에 좀 실랑이가 있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예. 박 교수님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논쟁 또는 어디로 출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게 윤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시간은 뭐 9시, 10시건 뭐 조절 가능한, 뭐 협의 가능한 거겠지만 이 출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사진이 찍히고 싶겠습니까마는 뭐 그동안의 관례라든가 전례를 비추어 보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또 특검 측의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본질이 아닌 문제 갖고 지금 자꾸 논란이 이어지는 게 소모적이기도 하지만 또 윤 전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게 도움이 될 일인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면 이게 국민의힘에게 도움될 일인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조사를 하던 그 내란 관련된 수사가 아니라 이제 특검이 작동이 되는 건데,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되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출석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일단 저도 박 교수님 말씀처럼 윤 전 대통령한테 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특검이 이제 뭐 10대 때릴 것도 이제 20개 때리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3대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좀 국민의힘에 미칠 파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윤 전 대통령이나 관련 뭐 국방부 관계자들, 경찰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가 뭐 국민의힘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가운데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나 아니면 건진법사의 공천 개입 논란도 다루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진짜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공천에 또 개입했다 뭐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그 이제 개입을 통해서 지금 당선된 분이 뭐 국회에 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은 정말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파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 앞서 이제 내일 윤 전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이 지하로 이렇게 비공개로 가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면, 그동안 이제 이 장면은 없긴 했습니다만 포토라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포토라인이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뭐 강제 규정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측과 어쨌든 특검 측에서 뭐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기에 또 주체가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 기자들이 그 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 포토라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윤 전 대통령이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포토라인에 섰던 특검의 첫 이 출석을 하는 거다, 소환 조사를 받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모든 언론사에 사진 기자, 영상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포토라인 안 서고 지하로 들어간다? 아마 현장에서 당장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더라도 포토라인을 안 선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냥 호락호락 서게 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외곽의 지지자들, 지지층에게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퍼포먼스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지층들에게, 밖에 있는 지지층들에게 자신이 뭔가 정치적인 수사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택 기자,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디에서 이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신당과 합당 얘기를 언급했다고. 어떤 배경일까요? 예,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그리고 22일에 이제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잇따라서 좀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나서 이제 우리가 그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한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합당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준석 전 대선 후보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같이 전당대회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내년에 6월에 돌아올 지방선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번 대선에도 그 일부 보수표가 이준석 후보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전 후보로 갔듯이 지방선거에 또 이번에 한번 보수 진영이 갈라진다고 하면은 뭐 광역이든 기초든 기초단체장이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물론 개혁신당도 불리해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취지가 첫 번째로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 단순하게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당내 상황들이 개혁 같은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비주류 뭐
일부 개파에서 여러 주장을 해도 점점 좀 바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매기가 필요하다.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왔을 때 뭔가 그 당의 개혁의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 시장이 뭔가 좀 보수 진영 내에서 바꿔보자는 의미로 이제 던진 발언으로 보이는데 박 교수님, 근데 개혁신당도 지금 선을 긋고 있고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 아마 그 중간 단계 정도 될 수 있는 게 결선 투표제를 매개로 한 양당 연합의 선거제도 개혁 운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오세훈 시장이 5선에 도전하는 건가요? 내년에 출마하면? 5번째긴 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5선 도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무후무할 그 이야기고 기록일 텐데 만약에 그걸 전제로 보면 이번에 선거 결과를 동별이나 구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민주당이 앞섰지만 이준석 표를 더하면 앞서거나 뒤집어지거나 또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다시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아마 그 이준석 표와 국민의힘 표를 합하는 게 전략적으로 당연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게 되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결선 투표제를 매개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도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내년 듭니다. 지방선거에서 보수표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것에 대한 일종의 첫 단추를 꿰는 그런 또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동수 대표한테도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 또 국민의힘 보수 진영 내에 원성의 목소리 높은데 이런 또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은데 한사코 마다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일단 저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엔 단일화 얘기만 나와도 학을 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이준석 의원이 뭐 거의 도망 다니다시피 그냥 단일화 요구에 그냥 불응하고 막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달갑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뭐 추진할 그런 명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래도 할 만한 전략이 있다면은 뭐 당장 뭐 단일화를 추진해서 뭐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같은 그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과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취했던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대 우위 지역에서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 정도의 모델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근데 이제 당을 합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우승 기자, 네. 이 종횡무진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에 막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사실상 임기는 연장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뭐 당권 도전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뭐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향후의 향방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모든 기자들이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기가 더 연장되기 어렵다는 점, 또 이미 상임 전국위에서 새 이제 전국위원회가 이제 곧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오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새 비대위를 인선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예. 결국 앞으로 전당대회를 관리할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라는 게 이제 정해진 수순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5대 개혁안이라고 내어놓았는데 당에서 좀 워낙 반응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원내에서 우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원 밖에 있는 원외 위원장들도 좀 만나고 지역 조직들 만나면서 다져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그 활동을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표는 당장 전당대회를 뭐 나가고 안 나고 이게가 아니라 다음 전당대회 때 본인이 내놓았던 개혁안을 받을지 말지를 의제로 띄워서 본인이 제시했던 이 의제들을 누구를 통해서 관철시킬 것인가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어쨌든 그 5가지를 송원석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혁신위가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임기 끝나면서도 이거 하나는 좀 놓고 가야겠다라는 각오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승택 기자. 근데 예. 궁금한 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워낙 이제 90년생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당대표죠. 이걸로도 화제를 모았는데 5대 개혁 과제 또 오색 국수를 먹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7대 재연을 해서 식사하는데 뭐 이렇게 긴 걸 가져왔냐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무례하다 이런 또 반응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5대 이 과제 7대 재연 적지 않은 양인데 어디서 준비가 됐을까요? 적어도 이런 거 공감대를 얻으려면 소모임 의원들과 해서 좀 간담회라도 했다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가 배후에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배우설은 김용태 위원장 배우설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젊고 여러 가지로 그 외모도 출중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단한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게 젊은 정치인들에 대한 일종의 편견 아닐까. 저 사람은 누군가의 뭐 얼굴 뭐 마담일 것이다. 뭐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것이다. 이런 편견이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만나본 김용태 위원장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오랫동안 좀 해왔습니다. 당에서 이분이 어디서 갑자기 이제 꽂힌 분이 아니라 당에서부터 원외 당협위원장 생활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 청년 조직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 역사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기 때문에 다 이제 제가 보기에 대체로 물론 뭐 자문그룹은 큰 틀에서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본인이 준비했을 것이다. 뭐 누구 배우설은 약간 근거가 없는 그런 편견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는 뭐 8월경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김문수, 한동훈, 뭐 안철수 이건 이제 거론되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단일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가 거론되는 또 배경은 뭡니까? 일단 이제 그 단일 체제와 집단 지도 체제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단일 체제에서는 당 대표 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를 별도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가 여러 장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고위원도 그 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으로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집단 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1등을 하면은 대표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최고위원이 한데 1등 최고위원이고 나머지도 2, 3, 4위도 다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집단 지도체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 2하고 2위는 보통 정치적 라이벌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치적 라이벌이 한 지도체제에서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오냐 했을 때 지금은 누구도 뚜렷하게 우위를 좀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일화된 목소리보다는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 장기적으로 어떤 개혁이나 생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목소리가 공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집단 지도체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지도 체제 거론되는 걸 비토로 보는 이 또 분석 의견은 뭐 기존의 어떤 이 당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좀 혁신에 대해서 주저하는 어떤 태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런 언론의 분석이 아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현재는 결국 리더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동력도 없고 동인도 없고 별로 필요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개별 의원들 또 세력별로 이 목표를 서로 달리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마 합의안을 도출해내기도 어려울 거고 또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세력 관계가 드러나는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세력별로 확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어찌되었든 구주류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의 그 권력 관계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보면 대신 명분은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런 면에서 그 양쪽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섞어 놓은 절충안으로 아마 집단 지도 체제론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로 그냥 취급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지금 또 어느 분이 되더라도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할 수도 없고 할 게 뭐 많지만
할 수 있는 동력이나 동의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서 어떤 지도 체제든 그게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사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걸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이 가 있다는 건 역시 이제 그 핵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당권 도전을 물어보면 아무도 그 질문은 하지 마라고 하지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짧게 네 분께 좀 이제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입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 네 분께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한 두 후보자 그러니까 정청래 또 박창대 양쪽을 다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좀 균형을 유지했다 이런 대통령의 이 반응까지도 나오는데 네 분은 8월 2일 전당대 누가 민주당의 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동수 대표부터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당원들도 민주당 당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스타일의 인물을 선호하는지 얼추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박찬대 의원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본인이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서 여기저기서 이제 활약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박찬대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묵묵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좀 이렇게 보좌하려고 하는 뭐 그런 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당원들도 좀 박찬대 원내대표를 많이 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 원내대표를 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예.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이 높다. 이성택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저는 그 정청래 의원이 기본적으로 전국적 지지도는 더 높죠. 왜냐하면 정치를 한 지가 더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정청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보다 정치 경험이 더 길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좀 강하다라는 평가를 더 받습니다. 둘 다 친명이긴 한데.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한번 당대표를 하긴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할 거면은 지금은 사실 어떤 개성 있는 당대표가 오더라도 임기 초반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럼 자기 컬러가 많이 강하다 하면은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정청래 의원에 대한 그 당원 내부의 강한 비토 심리가 발휘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가능성도 적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동수 대표는 박찬대 후보, 또 이성택 기자는 정청래 후보, 가구신 기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의원 투표가 있고 이제 권리당원이 있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30%. 네, 각자가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내 의견을 들어보면 확실히 박찬대 의원이 선호가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일반 국민 여조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인지도가 있는 건 정청래 의원 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권리당원들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주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약간 이제 그 양 지지자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뭐 수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과열 조짐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당사자인 두 후보가 사실 좀 난처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뭐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호불호가 워낙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청래 의원은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좀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근데 박찬대 의원은 막 호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불호가 막 세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투표에서는 내가 조금 더 싫어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망은 2대1입니다. 박찬대 후보 2, 정청래 후보 1. 그래서 저는 그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언론에서 본 거와 그 행간에 그 뭐랄까요 포함된 어떤 해석들인데 오늘 현재로 보면 박찬대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의 집중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거든요. 특히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그 과정에서 아마 대통령의 그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권력의 집중력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당원들의 선택도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런 면에서 그 당원들의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저는 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어떻게 이 설정해 나가느냐에서는 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민주당의 명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도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면 권력의 집중이 대통령의 꼭 좋은 것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당원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정권의 성공과 당의 그 성공에 윈윈하는 그래서 윈윈윈하는 계기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작동을 해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입니까?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세모네요, 세모. 네. 어떤 분들은 집권 여당 대통령 선거 직후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선거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유독 이번 여당의 당 대표 선거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쉬워하실 텐데요. 오늘 정치가 중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분이 오랫동안 열린 토론과 함께해 주셨는데 한 말씀씩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가구신 기자부터요. 네. K 본부에 참 오랜만에 왔는데요. 네. KBS도 항상 좀 뭔가 품격이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 품격을 맞추는 좀 모자라지 않았나 반성을 해보게 되면서 정말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또 곧 뵙게 될 겁니다. 특히 가구신 기자가 소개할 때 가구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스타일을 좋아했다는 말씀도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이성택 기자는요. 예, 이제 저희 네 조합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진행자님이랑 한 조합으로 한 게 보니까 9월부터 했더라고요. 작년 예. 9월부터. 이제 그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인데 그동안 정말 압축적으로 계엄부터 해서 탄핵 대선까지 정말 역사책에 보면은 상당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동지의식이 생겼고 예. 그동안 케미가 좋았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먼저 교수님 네. 먼저 하실까요? 네. 그 제가 이곳에 그 열린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게 2003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뭐 온앤오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청취자들께 우리 정치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예. 다행이고요. 특히 우리 두 기자님의 현장의 그 목소리 그다음에 또 우리 이동수 대표의 그 젊은 층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대표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거 제 첫 고정 코너였고 벌써 한 3년 됐더라고요. 그동안 뭐 좀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동안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EY444님께서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가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